초한지 1권 4장 귀국의 나그네 이문열 지음. 옛 한나라 땅인 영천군 양성에 청계라고 불리는 골깊은 계곡이 있었다. 양성벌에서 험준한 환원선으로 100여리나 파고든 청계는 여러 골짜기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귀곡이었다. 귀곡은 얼핏 들으면 으스스한 이름이지만 자연으로 돌아가 살려는 이에게는 아주 멋지게 어울리는 이름일 수도 있다. 옛 글에서 귀는 귀와 통해 귀곡은 귀신의 골짜기가 아니라 돌아갈 골짜기 또는 돌아온 골짜기로 풀이되기도 하는 까닭이다. 한적했던 그 골짜기가 귀곡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 중기 그곳에 한 기인이 자리 잡고 난 뒤가 된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 그 이름이 붙여진 내력은 분명하지 않다. 그 기인이 거기에 초당을 얽고 스스로 귀곡자라 일컫자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귀곡이라 불렀다는 말도 있었고, 원래 귀곡이라 불리던 골짜기에 그 기인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귀곡자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귀곡자는 초나라 사람으로 성은 왕이요 이름은 후나 허 또는 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아주 뒷날에 써진 전기에 따르면 그 성조차도 원래 왕씨가 아니라 기구한 유전 끝에 액땜을 위해 왕씨 집에 양자로 가서 얻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신상과 이력도 오직 뒷사람들이 지어낸 기담 속에서 짙은 신비의 안개에 쌓여 있다. 어려서 출가한 귀곡자는 먼저 채시성을 쓰는 진인을 만나 8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거기서 그는 사망오제로부터 하, 은, 주, 3대와 제자 100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가르침과 아울러 천지만물의 이치를 배우고 오묘한 변화의 도를 들었다. 또 용병과 포진, 의술과 무복이며 검술과 검은고와 기박에다 사람을 속이고 꿰는 기술까지 익혔다는 말도 있다. 채진인 다음으로 귀곡자가 만난 것은 묵가였다. 그는 묵가에게서 사람을 두루 사랑하고 어진이를 높이 여기며 바른 귀신을 섬길 줄 알고 물자를 아껴 쓰며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같은 가르침들을 들었다. 아울러 남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별묵들이 발전시킨 방어와 농성의 전법이며 거기 필요한 기관과 무기의 제조법도 배웠다고 한다. 묵가를 떠난 귀곡자는 다시 손호와 사마병법의 인연이 닿아 그 진전을 익히고 또 태공의 육도를 얻어 용병의 원리를 스스로 깨쳤다. 팔교의 변화와 역의 이치에도 일가를 이루었으며 기문둔갑의 법술에도 통달하여 정사에 두루막힘이 없었다. 하지만 귀곡자의 편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귀곡자는 다시 화산에 놓인 양거 밑에서 3년이나 더 노자의 도화 선수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거기서 만물은 청정무의를 근본으로 삼고 생식 변화를 그 말단으로 삼으며 본성을 온전히 보존하고 참된 것을 지켜냄이 도의 요체란 것과 화복이 변화하는 이치, 부드러움과 굳셈의 상극을 조절하는 지혜를 배웠다. 그 뒤 배움을 찾아 떠돌기를 멈춘 그는 귀곡에 자리 잡고 타고난 슬기와 오랜 배움이 얻은 것을 아울러서 한 대도로 익혀갔다. 그리고 이름을 듣고 찾아온 이들을 받아 선가에서 속세의 제자 100가에 이르기까지 두루 가르침을 베풀고 여러 이름난 제자를 길러냈다. 그 중에서도 귀곡자의 가르침을 병가와 종행가로 풀어쓴 제자들이 특히 뛰어났는데 모두가 장상이 되어 전국 후기에 어지러운 천하를 주름잡으면서 귀곡자의 명성을 드높였다. 귀곡자가 쓴 책으로는 귀곡자 14권을 비롯해 음부진경, 병가요결, 천무심경, 천수영문, 상장금국의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기문둔갑과 산술, 전복, 축사, 상법에 관한 책들이 여러 천하나 그 가운데는 뒷사람의 차명도 있다. 끊임없이 도를 갈고 닦은 귀곡자는 나중에 범상함을 뛰어넘어 성인의 경지에 들었으며
100여 년을 살다가 대낮에 하늘로 떠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기록은 귀국자가 죽고 아주 오랜 세월 뒤에 써진 선가류의 전기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실로 믿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다. 도교나 선술처럼 귀국자의 시대에는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았던 것을 순전히 상상력에만 의지해 앞당겨 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진실에 바탕했더라도 지나치게 왜곡되거나 과장과 윤색의 혐의가 짙다. 다만 몇 가지는 분명한데, 곧 하남 양성에 귀곡이란 골짜기가 있었고 거기에 귀곡자란 기인이 살았으며 그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귀곡자란 저수를 남겼고 뛰어난 제자를 여럿 길러냈다는 것 따위가 그러하다. 그 가운데서 귀곡자란 책은 귀곡자의 삶이 어째서 그렇게 휘황한 전설로 꾸며질 수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오랫동안 귀곡자는 귀곡자의 다른 저술들과 마찬가지로 뒷사람의 위작 또는 가탁으로 여겨져 왔다. 한 대의 서지에 그 책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달라졌다. 귀곡자가 직접 쓴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귀곡자는 틀림없이 그의 구술에 바탕한 것이며 그게 전문으로 내려오다가 지난 이후에 문자로 정착했거나 일찍 책으로 만들어졌어도 시황제의 분서 때 묻혔다가 나중에 발굴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내용의 제가 혼일적 영향이 귀곡자의 다양한 편력과 복합적인 성취를 신비한 전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해준 듯하다. 벽합, 반응, 내건, 저희, 비겸, 오합, 최, 마, 권, 모, 결, 부원, 전환, 거란 등 귀곡자 14편 가운데 남아 전하는 12편은 얼핏 보면 대방을 가진 실전 변론술로서 소진과 장이 같은 종행가들만을 위한 가르침 같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압축된 내용을 깊이 숙지한 뒤에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면 병과의 지침서로서도 훌륭하다. 예를 들면 벽합, 반응 같은 것은 미리 승패를 헤아려 전쟁의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 원용할 수도 있고, 최와 마는 상대방의 실정을 알아보고 그 의도를 헤아리는 것으로서 지피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손빈과 방연 같은 병가가 귀곡자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또 낭중지출한 성어를 만들어낸 모수와 월왕구천의 재상법료도 귀곡자의 제자라는 말이 있고, 모몽 같은 선가도 그 제자로 알려져 있다. 거기다가 귀곡자는 뒷날 상술과도 이어져 상담의 기술을 익히는 책으로 여겨질 만큼 다의로 해석되다 보니 그 저자인 귀곡자도 그처럼 신비화된 듯하다. 시황제 33년 늦은 가을, 그 귀곡에 한 늙은 나그네가 들어섰다. 여강군 거소 사람 범증으로 나이 벌써 60이 넘었으나 힘찬 걸음걸이에 번들거리는 눈빛이 여느 늙은이 같지 않았다. 임자는 바뀌어도 물과 산은 얘와 다름이 없구나. 골짜기 입구에서 차고 맑게 흐르는 가을물과 스산하게 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범증이 감회에 차서 중얼거렸다. 문득 이제는 초남공으로 세상에 더 잘 알려진 젊은 날의 벗과 함께 책을 지고 스승을 찾아 그 골짜기로 들던 옛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른 봄날이었고 벌써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골짜기 초입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기억 속의 그것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인적 없는 골짜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범증은 이내 그곳이 예전의 그 귀곡이 아님을 섬뜩하게 느낄 수 있었다. 범증과 남공이 처음 귀곡을 찾아갔을 때는 벌써 귀곡자가 세상을 떠난 지 70년이 다 돼가고 소진과 장이의 영광이 끝난 지도 50년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골짜기는 귀곡자의 문도를 자처하는 사람들로 살아있었다. 귀곡자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절충하여 작은 동아리를 만들고 저마다 그 의발을 받았다고 다투기는 해도 귀곡이 번성했던 시절에 문도들이 거처하던 오두막이나 암자들은 모두 차 있었고 골짜기에서도 알지 못할 활기가 느껴졌다. 그 10년 뒤 실망한 범증이 그곳을 떠날 때도 다소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아직 귀곡은 살아있었다.
병가와 종행가 계통이 시들어버린 대신 선가와 음양가로 귀국자의 가르침을 계승한 부류가 그 빈자리를 메웠고, 거기에 다시 새로운 경세 실학으로서 상술과 귀국자를 접목하려는 잡가류가 더해졌다. 그로 인해 그때만 해도 귀국에서는 희미해진 대로 옛 영광의 잔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범증이 30년 만에 다시 들어서는 귀국은 그렇지가 못했다. 골짜기 안으로 접어들어 한마장도 가기 전에 여기저기 비어있는 듯한 오두막과 암자들이 보였다. 멀리 산비탈에는 쓰러진 남자가 내버려져 있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 군데 오솔길 가운데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작은 석비를 보고 범증은 문득 가슴이 서늘해져 걸음을 멈추었다. 손방 유허. 옛적 손빈과 방연이 귀국자에게서 배울 때 함께 썼다는 오두막이 있던 곳이었다. 30년 전 떠날 때만 해도 멀지 않은 곳에 아직 사람이 쓰고 있는 그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 사이 오두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작은 비석 하나만 서 있었다. 범증은 잠시 그 비석 앞에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곳에서 젊은 꿈을 키웠던 그 두 사람의 흥망을 떠올려 보았다. 손빈과 방연은 귀국자의 가르침을 병가로 풀어 크게 성취한 사람들이었다. 손빈은 병법으로 이름난 손자의 후손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렵게 자라다가 인연을 얻어 귀국 문화에 들게 되었다. 그런 손빈과 달리 방연은 위나라 호족의 자제로 일찍부터 병가의 뜻을 두고 스스로 귀국자를 찾아온 야심만만한 젊은이였다. 출신과 처지는 달라도 귀국 문화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의 빼어남을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지기로 존중하다가 나중에는 의형제를 맺고 한 오두막에 거처하며 귀국자의 가르침을 받았다. 귀국자도 두 사람의 남다른 재주와 열성을 기특하게 여겨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병가의 진전을 물려주었다. 10년이 지난 뒤 방연이 먼저 세상에 불려나가게 되었다. 위나라 해왕이 방연의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내 장수로 수려했다. 귀국자는 방연의 공부가 더 무르익은 뒤에 떠나기를 바랐으나 출세에 조급해진 방연은 참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나 손빈은 남아 다시 몇 년을 더 병법에 전심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손빈에게 귀국자가 자신의 비장하고 있던 손자병법을 내주어 그만 익히게 했다는 말이 있으나 이는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데가 있다. 그때는 손모가 죽은 지 100년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법이 거의 실학으로서 의미를 가진 때라 아직 손자병법이 그렇게 비전으로 전해질 만큼 희귀해지지는 않았다. 또 그렇게 되었더라도 그 비전이 하필이면 귀국자에게만 전해진 까닭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방인이 떠나간 뒤에 몇 년 손빈이 공들여 다듬은 것은 아마도 나중에 손빈 병법으로 알려진 그 자신의 새로운 병가 이론이었을 것이다. 한편 위나라의 장군이 된 방인은 작은 병력으로 제나라의 대군을 격퇴하여 이름을 얻고 대장군에 올라 위나라의 권세까지 거머쥐었다. 그런 방연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위나라의 재상 왕측에게 누가 손빈을 알려주었다. 손빈이 방연과 함께 귀국자에게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방연이 떠난 뒤에도 여러 해 귀국에서 병법에 전념해 마침내 일가를 이루었다는 말을 듣자 왕측은 그를 불러들여 방연을 견제하려 했다. 위 해왕에게 손빈을 치켜 세우며 불러서 쓰기를 권하자 욕심이 난 해왕은 사람을 보내 손빈을 불렀다. 손빈이 멋모르고 그 부름을 받아들여 위나라로 가자 방연은 겉으로는 반갑게 동학이자 직이요 의형제인 손빈을 맞았다. 그러나 방연의 속은 손빈을 다시 만날 때부터 의심과 시기로 사납게 들끓고 있었다. 손빈과 함께 공부할 때도 자신보다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떠난 뒤에도 몇 년이나 더 갈고 닦아 조상의 손자병법에 못지않은 병법을 완성했다는 소문도 방연도 듣고 있었다. 그런 손빈이 같은 조정에 들었으니 그와 재능을 겨룰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방연에게는 별빛으로 달빛을 가리려 드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의심과 시기로 마음속에 암기를 길러가던 방연은 어느 날 드디어 독수를 썼다. 위해왕에게 손빈이 제나라와 내통해
위나라를 해치러 왔다고 모함을 하고 교묘하게 꾸민 증거를 댔다. 다른 사람도 아닌 손빈의 의형제 방연이 하는 말인데다 그럴싸한 증거까지 대자 위해왕은 그 말을 믿었다. 방연에게 손빈을 문초하여 그 죄를 밝히게 했다. 방연은 먼저 손빈의 양쪽 무릎에서 연고를 잘라내는 월형을 시행하게 한 뒤에 다시 얼굴에 먹물로 글자를 뜨는 묵형을 더해 그 몸부터 온전히 쓸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쓸데없는 욕심이 일생의 독한 계책을 그르쳤다. 손빈이 새로 다듬었다는 병법을 탐낸 게 그랬다. 자네가 이 지경이 되도록 보고만 있어야 하는 내 처지가 정말 한스러웠네. 하지만 이렇게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것도 실은 내가 대장인을 걸고 우리 대왕께 빈 덕분이라는 걸 알아주게. 게다가 이제 다시 한가닥 자네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알려주러 왔네. 대왕께서 자네가 새로 병법을 창안했다는 걸 아시고 그걸 궁금해하시네. 어서 몸을 회복하여 그 병법을 정리해주게. 그러면 대왕께서도 자네의 재주와 충성을 믿고 지난 일을 불문에 붙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무겁게 써주실 걸세. 방연이 감옥에 있는 손빈을 사초로 옮겨 치료받게 하며 가장 걱정해주는 척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속여 손빈 병법을 손에 넣는 대로 손빈을 죽이고 자기의 병법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방연의 그 같은 속셈을 알리 없는 손빈은 그 말을 믿었다. 몸이 낫는 대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병법을 정리해 방연에게 넘기려 했다. 그런데 그 무렵 위나라 도읍 대량에 와 있던 제나라 사신이 우연히 그런 손빈의 소문을 들었다. 가만히 손빈을 찾아가 방연의 속셈을 들려주고 손빈 병법을 쓰지 못하게 했다. 일설에는 손빈이 먼저 방연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제나라 사신에게 도움을 청했다고도 한다. 어쨌든 손빈은 방연에게 손빈 병법을 넘기지 않고 우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꾸며놓은 뒤 갇혀있던 곳에서 빠져나갔다. 제나라 사신은 그런 손빈을 자신의 수레에 숨겨 제나라로 데려갔다. 그때 제나라에서는 장군 전기가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도읍 임치에서 크게 문화를 열고 있던 전기는 손빈이 오자 그를 문객으로 거두어 잘 대접했다. 그리고 부국강병의 뜻이 있는 제나라 위왕에게도 손빈을 데려가 그의 병법을 듣게 했다. 손빈이 부서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물음에 답하자 위왕도 그 재주와 학식에 놀라워하며 손빈을 스승처럼 대했다. 오래전에 위나라가 다시 방연을 대장으로 삼아 조나라를 쳤다. 다급해진 조나라가 제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제위왕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대군을 내고 손빈을 대장군으로 삼으려 했다. 손빈이 사양했다. 형벌을 받아 병신이 된 사람을 대장으로 써서는 아니 됩니다. 달리 좋은 장수를 골라 대장군으로 세우십시오. 이에 위왕은 전기를 대장군으로 세우고 손빈을 군사로 삼아 조나라를 구하겠다. 손빈은 치중을 싣는 수레에 자리를 만들고 거기 앉아 계책을 세웠다. 제나라를 나선 전기는 곧장 대군을 이끌고 조나라로 달려가려 했다. 뼈에 사무치는 원한으로 하루빨리 방연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으나 손빈은 서두르지 않았다. 차분하게 전기를 말리며 말했다. 무릇 어지럽게 뒤엉킨 실타래를 푸는데 주먹을 내질러서는 아니 되며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데 가운데 들어가 함께 치고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하면 실은 더 헝클어지고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말리려면 말리고 싶은 쪽에 급소를 치고 허점을 찔러 더 싸울 수 없는 형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쪽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면 싸움은 절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위나라와 조나라는 서로 싸우느라 날래고 매서운 군사들은 모두 나라 밖에서 힘을 다하고 있고 늙고 쇠약한 군사들만 나라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어있는 대량을 치면 조나라에 가 있는 위나라의 대군은 조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자기 도성부터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계령쯤에 우리 대군을 매복하고 기다리다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적군을 불시 들이닥치십시오. 그리 되면 우리는 한 번 군사를 움직여 조나라의 위급을 구해주고
아울러 위나라의 대군을 쳐부수어 지난 패배를 서륙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그런 손빈의 말을 옳게 여겨 따르자 결과는 그대로 되었다. 조나라를 치러 갔던 방해는 제나라 군사들이 본국 위나라로 밀고 든다는 소리를 듣자 조나라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군사를 돌렸다. 그리고 도성 대량이 위급해졌다는 소문에 무리하게 서둘다가 손빈의 계책에 따라 계릉에 매복하고 있던 제나라 군사에게 참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방연의 보다 비참하고 결정적인 패배는 계릉 전투로부터 13년 뒤에 있었다. 그동안 힘을 기른 위나라는 그의 태자 신과 장군 방연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한나라를 치게 했다. 위급해진 한나라가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자 제나라는 이번에도 장군 전기에게 5만 군사를 주어 구원하게 했다. 전기는 군사로 따라 나선 손빈이 권하는 대로 다시 위나라의 대량을 치는 것을 한나라에 구하는 계책으로 삼았다. 방연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 한나라를 버려두고 대량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손빈은 방연의 대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제나라 군사들을 서쪽으로 몰아 위나라를 밀고 들게 했다. 그러다가 한나라에서 돌아온 방연의 군사가 이틀 거리로 따라붙을 무렵에서야 전기를 찾아보고 말했다. 저 삼진의 군사들은 원래 사납고 용감하여 제나라를 얕보고 제나라 군사들을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싸움을 잘하는 이는 그때그때의 형세를 따져보고 거기서 이로움을 이끌어내는 법. 이번에는 그런 위나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용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법에 보면 백리를 급하게 달려가 이로움을 얻으려 하면 상장군이 쓰러질 것이요 50리를 무리하게 달려가 이로움을 얻으려 하면 그 군사의 절반만이 이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위나라 군사들이 우리를 얕보는 마음을 키우고 나아가 조급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들을 쳐부수고 그 장수를 사로잡는 일은 주머니에 든 물건을 꺼내는 일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그 말에 전기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소? 이제부터 위나라 땅으로 들어가되 첫날 수경하는 곳에서는 군사들이 밥을 지은 아궁이 흔적을 10만 개로 하고 다음 날에는 5만 개로 하며 그 다음 날에는 3만 개로 하십시오. 손빈이 그렇게 말하자 전기도 그 뜻하는 바를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 한편 한나라에서 돌아온 방해는 위나라로 들어선 제나라 군사를 뒤쫓다가 사흘째 되던 날 무엇을 보았는지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나도 일찍이 제나라 군사들이 겁쟁이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도록 심할 줄은 몰랐다. 우리 땅에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달아난 병사가 절반이 넘는구나. 부장들이 의아해 묻자 방연이 제나라 군사들이 남긴 아궁이 흔적을 가리키며 까닭을 일러주었다. 그제는 적의 아궁이 흔적이 10만 명을 위한 것이었고 어제는 5만이더니 오늘은 다시 3만으로 줄었다. 우리가 뒤쫓는 걸 알고 겁을 먹은 제나라 군사들이 밤새 도망쳐버린 탓이다. 그러고는 목소리도 우렁차게 명을 내렸다. 저 정도의 군세라면 우리 대군 10만이 다 움직일 것 없다. 치중과 움직임이 늦은 보졸들은 모두 남기고 기병과 걸음 날랜 보졸들만으로 제나라 놈들을 뒤따라잡는다. 밤낮 없이 달려가 뒤를 덮치면 놈들은 갑옷 한 조각 성하게 건져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이미 손빈은 방연을 잡을 만반의 채비를 갖춰놓고 있었다. 가벼운 차림으로 달려올 위나라 군사의 행군 속도를 헤아려 마릉이란 골짜기에 무서운 함정을 팠다. 마릉 골짜기는 길이 좁은 데다가 양편 비탈이 험해 군사들이 매복하기 좋은 곳이었다. 손빈은 그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한 군데 숲이 짙은 곳을 골라 가운데 큰 나무 한 그루만 남기게 하고 주변 나무들은 모두 베어내게 했다. 이어 손빈은 갑자기 생긴 공터 안에 한 그루만 남은 그 큰 나무의 껍질을 벗기게 하고 거기에다 무언가를 손수 썼다. 그리고 그 공터를 내려다보는 사방에 쇠뇌 만장을 걸어두고 활 잘 쏘는 군사들을 골라 맡기면서 명을 내렸다. 오늘 밤 저 나무 부근에서 횃불이 켜지거든 모두 한꺼번에 그곳을 쏘라. 그런 줄도 모르고 군사들을 재촉해 제나라 군사를 뒤쫓던 방연은 손빈이 헤아린 대로
그날 밤이 깊어서야 마른 골짜기에 이르렀다. 평소 같으면 적의 매복을 의심할 만한 곳이었으나 워낙 제나라 군사들을 얕보고 뒤쫓아온 터라 방해는 서슴없이 골짜기 안으로 위나라 군사들을 몰아넣었다.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니 갑자기 한 군데 공터가 나타나고 그 공터 한가운데 굵은 줄기가 허옇게 보이는 큰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앞선 군사 하나가 달려가 보고 돌아와 방현에게 말했다. 누가 나무 줄기를 깎아 거기다가 무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방현이 큰 나무 곁으로 가서 보았으나 어두워서 잘 읽을 수가 없었다. 이에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횃불을 밝히고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방현은 이 나무 아래에서 죽는다. 그 글을 다 읽은 순간 방현은 자신이 적의 계략에 빠진 것을 퍼뜩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공터의 큰 나무 부근에 횃불이 밝혀진 걸 본 제나라 군사들은 손빈이 명한 대로 그쪽을 향해 만장의 쇠뇌를 일시에 쏘아붙였다. 비오듯 쏟아지는 쇠뇌에 살에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되어 쓰러지면서야 비로소 방해는 그 모든 것이 손빈의 계략이었음을 알아차렸다. 끝내 그 더벅머리 놈의 이름만 높여주고 말았구나. 그런 탄식과 함께 스스로 목을 찔러 괴롭게 남아있는 목숨을 거두었다. 뒤이어 매복해 있던 제나라 군사들이 일시에 일어나 위나라 군사들을 여지없이 쳐부수고 태자 신을 포로로 잡아 제나라로 돌아갔다. 손빈은 10여 년 이를 갈며 계략을 짜내 방인을 죽였으나 그 처절한 복수가 끝나면서 그의 삶도 함께 허물어져 버렸다. 갑자기 세상일에 시들해진 손빈은 제나라 군사 노릇을 그만두고 물러났을 때 동문을 죽인 터라 귀국으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갈수록 휘황해지는 손빈 병법의 전설 뒤편에서 외롭고 조용하게 살다가 죽었다. 범징이 남공의 거처를 물어 찾아가니 오래 와보지 못한 사이에 남공의 거처는 바뀌어 있었다. 옛적에 범증과 함께 거처하던 오두막을 떠나 제법 모양새 갖춘 초당으로 옮겨 앉았는데 규모로 보아 그도 집안의 문도 한둘은 거느리게 된 것 같았다. 스승님께서는 며칠 전 연단하는 이들과 함께 환원산 깊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기로 하셨으니 우선 여장을 풀고 기다리시죠. 남공의 제자인 듯한 젊은이 하나가 초당을 지키다가 범증을 맞아 그렇게 말했다. 마치 범증이 올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투였다. 불쑥 나선 길이라 미리 기별할 여가도 없고 또 기별하려 해도 마땅한 수단이 없어 갑자기 찾아들게 되었지만 범증도 남공이 그만한 일 정도는 헤아려 자신을 기다려줄 줄 믿고 있었다. 그런데 남공이 연단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환원산으로 들었다니 아무리 기일에 맞춰 돌아온다고 했다 해도 조금은 서운하였다. 남공도 이제 음양가를 넘어 황로학과 선술로 접어드는가. 범증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젊은이가 깨끗하게 치워놓은 방에 여장을 풀었다. 방 한 구석에는 남공이 짚고 다니던 궤장이 기대 세워져 있었다. 그걸 보자 꼭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남공의 얼굴이 떠올랐다. 경세의 시락으로 병거와 종행하게 아울러 뜻을 두고 40년 전 남공과 함께 귀곡으로 찾아들었던 범증은 그 두 갈래 학통 모두가 이미 귀곡의 주류가 아님을 진작 알아차렸다. 마땅히 배울 만한 스승도 찾지 못한 채 10년이나 홀로 밤길 가듯 더듬으며 수업하다가 끝내는 귀곡을 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남공은 그때 한창 귀곡에서 세력을 얻어가고 있던 음양학과 도가류로 길을 바꾸어 그대로 귀곡에 눌러앉았다. 집으로 돌아간 범증은 그 뒤 20년간 기울어가는 조국 초나라를 위해 나름대로 힘을 다했다. 특히 시왕제 6년 초나라가 한, 위, 조, 연 네 나라와 합종을 성사하여 진나라와 싸울 때는 범증도 초나라의 젊은 변사로서 한 몫을 냈다. 하지만 5나라가 합종하여 진나라를 치고 수릉을 빼앗아 기세를 올린 것도 잠시 진나라의 대군이 몰려나오자
합종군은 여지없이 패퇴하고 말았다. 그리고 초나라가 망할 때까지 남은 10여 년은 범증에게 그대로 시리와 좌절의 세월 뿐이었다. 여부리를 흉내낸 춘신군의 아들이 효열왕을 이어 유왕이 되면서 초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을 굴렀다. 재위 10년 만에 죽은 유왕으로부터 형을 이어 즉위했으나 2달 만에 죽음을 당한 애왕과 아우를 죽이고 왕위를 훔친 애왕의 서형 부추에 이르기까지 3대 15년 초나라 왕실은 상잔의 피를 뿌리며 급속하게 시들어갔다. 그러다가 시왕제 5년 마침내 진나라 장군 목무에게 초나라가 멸망당하니 범증은 출사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망국의 유민이 되었다. 이따금 귀국을 나와 천하를 주유하던 남공이 마지막으로 거소에 있는 범증을 찾은 것은 초나라 왕 부추가 진나라로 잡혀간 그 이듬해였다. 부추를 대신하여 창평군을 왕으로 옹립한 항현이 진나라 장수 목무에게 몰리다가 자결함으로써 초나라 부흥의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의 가을, 남궁이 불쑥 범증의 오두막에 나타났다. 아직 남궁 13편을 묶어내기 전이지만 그때 이미 남궁은 세상이 다 알아주는 음향가로서 특히 홍폐지수에 박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아무리 하찮은 술객이라도 나라는 있는 법. 그런데 나는 두 눈 뻔히 뜨고 내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만 있었으니 무슨 낯으로 이름을 따로 가지겠는가. 이제부터 나는 이름도 없고 그저 초나라 땅의 남가일 뿐일세. 자네들이 남공이라 바꾸어 불러주는 게 오히려 과분할 지경이네. 남공은 근엄한 방사의 차림에 걸맞지 않게 자괴와 비감에 빠져 그렇게 탄식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예언 또한 잊지 않았다. 하지만 초나라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네. 일생을 음양의 이치와 역수에 빠져보낸 내 헤아림을 믿어주게. 초나라에 단 석진만 남아도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것은 반드시 초나라일 것이네. 새벽녘 남궁이 그렇게 말할 때 범증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다. 그것은 또 무슨 이치인가? 진나라에게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닌데 어째서 하필 우리 초나라인가? 초나라 백성들의 분한 때문이네. 뭉친 분한의 힘일세. 진나라에게 망한 6나라 치고 어느 나라들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만. 그래도 초나라만큼은 아닐 것이네. 일생을 진나라의 연행책에 속아 땅을 도둑맞고 백성을 잃다가 종당에는 진 소왕의 꿰매 빠져 불호 아닌 불호로 함영에서 욕되게 돌아가신 우리 회왕의 분한만으로도 진의 명수는 절반이 감할 걸세. 설령 진나라가 제 나라까지 아울러 일통천하를 이루더라도 같은 지지가 되돌아올 때까지조차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네. 범증의 귀에는 아직도 그때 남공의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 울리는 것 같았다. 같은 지지가 되돌아올 때를 보기 어렵다면 12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 하지만 진나라가 천하를 아우른 뒤로 벌써 그 절반이 넘는 세월이 지나갔다. 그런데 시황제의 다스림은 갈수록 더 철벽 같구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늙어가는 범증의 가슴이 다시 후끈 달아올랐다. 범증이 초당을 나온 것은 무례함을 달래기보다는 치솟는 우라를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 나이를 먹을수록 희로를 지그시 사귈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된 셈인지 60을 넘기고도 갈수록 그게 어려웠다. 그 때문에 내몰리듯 방 안에서 나온 범증은 깊고 긴 한숨으로 마음속 우라를 털어내고 천천히 주변을 거닐기 시작했다. 범증이 걸으면서 무심코 주변을 돌아보니 어딘가 많이 눈에 익은 곳이었다. 특히 맞은편 나지막한 바위 언덕은 틀림없이 자신이 아는 곳 같았다. 한참을 바라보던 범증은 비로소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소장대. 그래, 바로 소장대로구나. 저 바위산 모퉁이를 돌아가면 소장국어가 있고 소장대는 옛날 소진과 장이가 그 위에 올라 변설을 닦았다는 바위 언덕이고 소장국어는 소진과 장이가 함께 기거하며 공부했다는 오두막이었다. 거기까지 떠올리자 범증은 자신도 모르게 손빈 방영과는 또 다른 길을 간
귀국의 두 동문이 세상에 남긴 휘황한 전설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40년 전 젊은 그를 귀국까지 이끌었던 전설이었다. 소진은 동주 낙양 사람으로 일찍이 종행의 뜻을 두고 동쪽으로 가서 귀국자에게 배웠다. 장인은 위나라 사람인데 역시 유세를 익히고자 귀국자를 찾아와 소진과 함께 가르침을 받았다. 그때 두 사람은 한 세대 전의 손빈과 방연처럼 한 집에 기거하며 친히 지냈고 늙은 귀국자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 아낌없이 진전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뒷날까지 전하는 말로는 귀국자에게서 배우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간 뒤에도 소진과 장이 모두 오랫동안 고단하고 외로운 시절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둘 중에서 흔히 소군으로 높여 부르는 소진이 먼저 빛을 보게 되었다. 세상에 모멸이 이끌어낸 분발 덕분이었다. 귀국에서 나온 소진은 여러 해 천하를 돌며 제후들에게 유세하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헛되이 쇠월과 재물만 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형제와 처첩이 모두 소진을 비웃었다. 그걸 부끄럽고 비참하게 여긴 소진은 그날부터 방문을 닫아 걸고 다시 책에 파묻혔다. 그 중에 특히 주서 음부를 찾아내어 읽는데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 피가 무릎을 적셨다. 주서 음부는 태공음부라고도 하며 원래 병가의 책이나 소진은 그걸 통해 귀국자에게서 들은 최, 마의 묘리를 한층 깊이 깨쳤다. 손빈과 방연이 귀국자에게서 병가를 익힌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 해가 지나 자신을 되찾은 소진은 다시 전국 칠홍을 두루 찾아다니며 유세를 펼쳤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작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그는 먼저 주 현왕을 찾아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진나라 해왕을 찾아가 천하를 병탄할 수 있는 계책을 올렸으나 역시 점잖게 거절당했다. 나래와 기시 다 잘하지 않으면 새는 날 수 없는 법이오. 아직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도 밝게 알지 못했는데 어찌 남의 나라를 겸병할 수 있겠소. 상황을 죽인 지 얼마 안 되는 해왕은 그때까지도 여러 나라를 유세하며 돌아다니는 변사들을 좋게 보지 않았다. 소진이 세 번째로 찾아간 조나라에서도 그리 좋은 꼴은 보지 못했다. 조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는 봉양군이 가로막아 소진은 조나라의 군주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연나라로 가야 했다. 연나라에 가서도 소진의 유세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한 해가 지나도록 이리저리 연주를 대고서야 겨우 연나라 군주인 문우를 만나볼 수 있었다. 소진은 문우에게 연나라의 지리와 물력을 자세히 따져 말한 뒤에 조나라와의 합종을 권했다. 이번에는 소진의 유세가 먹혀들었다. 우리나라는 작아서 서쪽으로는 강대한 조나라가 핍박하고 남쪽으로는 제나라가 길게 닿아 있어. 그대가 만약 합종으로 우리 연나라를 평온케 해줄 수 있다면 과인은 온 나라를 들어 그대의 뜻을 따를 것이오. 연나라 문우가 그러면서 좋은 수레와 말에다 유세에 쓸 재물을 넉넉히 내주고 조나라로 보냈다. 그 무렵 마침 봉양군이 죽어 이번에는 조나라 군주인 수쿠를 바로 만나볼 수 있었다. 소진은 수쿠 앞에서 진나라와 함곡관 동쪽 6나라의 형세와 득실을 헤아려 보인 뒤에 비로소 원대한 합종체계 전모를 밝혔다. 한마디로 서쪽에 강대한 진나라에 대항하여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6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름을 합종책이라 한 까닭은 남북을 세로로 보아서였다. 그대가 천하를 보존하고 여러 나라를 평온케 한 계책을 가진 듯하니 나 또한 이 나라를 들어 그대의 뜻에 따르겠소. 조나라 군주가 그 말과 함께 치장한 수레 100대와 황금 200냥, 100옥 100쌍에 비단 1000피를 내려 소진이 동방의 제후들을 찾아보고 합종을 유세하는 데 경비로 쓰게 했다. 한편 그때 장인은 별 소득 없는 유세로 열국을 떠돌다가 끝내는 호된 일을 당하고 고향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초나라 재상집에서 기식하며 초왕에게 유세하려다가 초왕은 만나보지 못하고 도둑으로 몰려 모진 매를 맞고 풀려난 일이 그랬다.
겨우 병신을 면하고 집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온 장이가 아내에게 입을 벌려 보이며 물었다. 여보, 내 혓바닥이 아직 입속에 남아있는지 보아주시오. 혀는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내가 어이없어 웃으며 그렇게 대답하자 방금 다 죽어가는 것처럼 비실거리던 장이가 툭툭 털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럼 됐소. 혀만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집에서 쉬며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때 소진이 몰래 보낸 사람이 장이를 찾아와 말했다. 선생께서는 소진과 함께 같은 스승에게서 배웠고 예전에는 서로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까? 지금 소진은 제후들의 믿음을 사 크게 출세하였습니다. 어째서 그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십니까? 장인은 그 말을 듣고 소진을 찾아갔다. 하지만 찾아온 손빈을 맞던 방영과는 달리 소진은 처음부터 장인을 한껏 푸대접한 뒤에 모진 말로 나무라기까지 하며 내쫓았다. 이에 장인은 이를 갈며 소진을 떠나 진나라로 갔다. 동방의 다른 제후들은 모두 소진의 말에 넘어갔지만 진나라만은 어떻게 따로 달래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진나라로 가는 길에 장인은 한 고마운 장사꾼을 만났다. 함양까지 수레를 태워주고 숙식을 대준 그 장사꾼은 함양에 이르러 더욱 장이에게 고마운 일을 했다. 술에 가득 싣고 간 금과 패백을 아끼지 않고 뿌려 장이가 진나라 해왕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장이가 찾아가자 그렇잖아도 소진이 꾸미는 합종책을 걱정하고 있던 해왕은 장이를 반갑게 맞았다. 한나절 장이가 펼쳐내는 연행책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장이를 객경으로 삼고 두텁게 대접했다. 연행책은 서쪽의 진나라가 동쪽에 세로로 늘어선 여러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와 동서로 손을 잡고 나머지 나라들을 하나하나 도모해 간다는 계책인데 동서를 가로로 보아 그런 이름이 붙었다. 마침내 뜻을 잃은 장이가 갑자기 조나라로 돌아가려는 장사꾼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소. 어떻게 해야 이 크나큰 은혜를 갚을지 모르겠소. 그런데 왜 이렇게 급히 떠나려 하시오? 그러자 그 장사꾼이 말하였다. 선생을 알아본 것은 제가 아니고 소군이십니다. 소군께서는 진나라가 조나라를 들이쳐 합종의 맹약을 깨지게 만들까봐 걱정이십니다. 그 때문에 선생이 아니면 진나라를 휘두를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여겨 일부러 선생을 격동시킨 뒤에 진나라로 떠나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인 저에게 수레와 재물을 주어 선생을 뒤따르게 하며 몰래 도우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군의 계책이고 거기에 따라 선생께서 진나라에 등용되셨으니 이제 저는 이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장이가 그 말에 감격하여 말했다. 오, 그랬구려. 남을 격동케 하여 분발시키는 것은 내가 배운 유세의 기술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려. 내가 소군만 못하여다. 가서 소군에게 고맙다는 뜻과 함께 전해주시오. 내가 이제 겨우 새로 뽑혀 쓰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나라로 하여금 조나라를 치게 만들 수 있겠소? 소군이 살아있는데 이 장이가 무슨 말을 하며 소군이 있는 곳에 이 장이가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겠소? 하지만 소진과 장이 두 동문의 그 두터운 우위도 그리 오래 지켜지지는 못했다. 그 뒤 소진은 한나라 선왕과 위나라 양왕과 제나라 선왕과 초나라 위왕을 차례로 설득하여 육국의 합종을 성사하였다. 제후가 아니면서도 합종맹약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한 6나라의 재상 노릇을 겸하였다. 한편 장이도 착실하게 연행책을 갈고 다듬어 마침내는 진나라의 재상이 되고 위나라, 초나라, 한나라를 차례로 농락하며 동방 6나라의 합종을 흩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천하는 강대한 진나라의 연행책과 동방 육국의 합종책이 피를 뿌리는 싸움터가 되었고 둘은 각기 그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불꽃을 튀기며 부딪혔다. 그 무렵의 전국도 이미 동문의 우위나 젊은 날의 순수한 정이 살아남기에는 너무 살벌한 풍토였다. 그러나 소진과 장의의 전설은 갈수록 휘황하게 윤색되어 손빈 방영과는 대비되는 미담으로 자라갔다. 거기다가 그들 둘이 이쪽 저쪽에서 누린 권력과 명성이 후광을 더하면서 그들을 길러낸 귀국은 많은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곳이 되었다. 40년 전 범증을 귀국으로 불려들었던 것도 바로 그 동경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왔을 때 이곳에는 전혀 다른 전설도 있었다. 소진과 장이 모두 귀국에서 공부했지만 함께 배운 적은 없으며 그들의 연배도 세간에 전하는 것과는 달랐다. 어떤 사람은 소진이 장이보다 10여 년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이보다 30년 가까이나 더 살았다고 우기기도 했다. 사람을 평함에 있어서도 소진에게 훨씬 박했다. 그러나 천하가 진나라에게로 귀일된 지금 그 모든 시비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범증이 옛 기억을 더듬다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소장대 곁에 작은 산구비를 도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거기 가는 늙은이 혹시 거소에 사는 범아무개 아닌가? 돌아보니 초당 쪽에서 뒤따라온 듯한 남공이 등 뒤 멀지 않은 곳에서 빙긋이 웃으며 서 있었다. 그가 새로 닦기 시작했다는 신선술 덕분인지 못 보고 지낸 10년 사이에 전보다 오히려 건장해진 모습이었다. 시초도 서죽도 반가운 옛벗이 온다고 하더니 역시 자네였군. 하지만 시각까지 맞추지는 못해 자네를 기다리게 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초당으로 돌아가세나. 범증이 미처 무엇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남공이 다시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 돌아서 앞장을 섰다. 걸음을 빨리해 남공을 따라잡은 범증이 약간 뒤틀린 목소리로 받았다. 여기는 예나 이제나 두루 춘풍이군. 그래, 환원산에서는 불로단을 빚을 약재라도 구했는가? 여기도 진나라 천하의 한 모퉁이 낙목 한 천이기는 마찬가지네. 이 세상에 불로단이 어디 있겠는가? 노생이니 후생이니 하는 것들과 서불의 무리가 지금은 시황제에게 바짝붙어 가진 요사를 다 떨고 있으나 그게 언제 불벼락이 되어 이 골짜기까지 살라버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네. 남공이 범증의 말투에 개의치 않고 그렇게 지긋한 태도로 받았다. 그러나 범증의 말투는 여전했다. 나는 이놈의 세상이 방사와 술객들의 차지가 된 줄 알았는데 그도 아닌 모양이네. 자네도 그들의 벽바른 자리에 끼어앉은 게 아니던가. 공연한 소리. 요즘 일고 있는 황로지학은 허황된 불로불사의 방술과는 불의를 달리한다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자네는 무슨 바람이 불어 얘까지 왔나? 답답하고 멀리 바람이나 쐴까 하고. 생각해보게. 이 어이없는 한살이 벌건 대낮에 방 안에 틀어박혀 궁리한다는 기계, 묘책이 얼마나 하염없는 것이겠는가. 범증도 드디어 뒤틀린 목소리를 거두고 쓸쓸한 웃음과 함께 말했다. 그래도 난데없는 일이네. 한 번 떠난 뒤로 30년이 가깝도록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는 이 골짜기가 아닌가. 실은 자네를 만나 다시 묻고 싶어 왔네. 10년 전 자네는 거소의 내 오두막을 찾아와 진나라의 일통천하는 12지지가 한 바퀴 도는 것을 다 보지 못할 것이라 했네. 그런데 벌써 진나라가 천하를 아우른 지 7년, 그 12해 중에 절반을 넘어섰지만 진나라의 다스림은 갈수록 철벽 같지 않은가. 올해만 해도 시황제는 몽염에게 30만 군을 주어 융적을 내쫓고 북쪽으로 크게 영토를 넓혔으며 남쪽으로도 육량 땅을 새로 개척하여 상, 계림, 남해 세 군을 만들었네. 유중에서 음산에 이르기까지 40개의 현을 새로 설치하고 천하의 백성을 끌어다가 만리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있는데 그 모두가 아직도 뻗어가는 진나라의 기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정말로
진나라의 다스림이 시황제를 시작으로 만세에 이를 것 같네. 자네 말대로 이제 남은 5년 안에 진나라가 망할 날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네. 다시 한번 대답해주게. 정녕, 그게 언제인가? 언제 진나라의 날이 끝이 나는가? 이제 내 나이도 그럭저럭 65. 일생을 갈고 닦은 경세의 실학은 끝내 무용하게 묻혀버리고 말 것인가? 살아 내가 세상에 쓰일 날은 영영 오지 않는 겐가? 범증이 가슴속에 뭉친 것을 토해내듯 그렇게 쏟아놓자 남공이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그런 범증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대꾸했다. 세월이 지나도 자네의 직정은 변치 않는군. 자네 지금 대명천지 노방에서 천지의 명수를 헤아려달라는 것인가? 이만 초당으로 돌아가세. 다시 한번 시초를 뽑고 서죽을 헤아리더라도 거기 가서 보세나. 하지만 초당으로 돌아간 남공은 범증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저 오랜 벗을 맞은 일사로 바뀌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범증에게 마지막 출국 뒤로 10년 가까이나 돌아보지 않은 바깥 세상의 일을 이것저것 물으면서 쌓인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저녁상을 받을 무렵에서야 젊은 제자를 불러 말했다. 오늘 밤 자시의 칠송초를 올릴 것이니 채비하라. 내 진군의 현현기수에 물을 것이 있느니라. 그리고 자신은 개울로 내려가 차고 맑은 가을물로 몸을 깨끗이 했다. 자시가 되자 남공은 북두칠성에게 정성어린 초제를 올린 뒤 자신의 정실로 돌아가 새벽이 되도록 귀갑과 수고를 굽고 시초와 서죽을 갈랐다. 귀갑과 수고를 굽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실존되었다는 상역을 주역과 아울러 쓰는 듯했다. 그러다가 날이 밝은 뒤에야 일찍 일어난 범증을 찾아보고 말했다. 강고하게 보인다고 해서 강고한 것은 아니며 장고할 것 같다고 해서 장고해지는 것은 아니라네. 진나라의 역수는 그대로 변함이 없네. 신묘에 조룡이 죽고 임진에 대풍이 일며 가보이는 패상에 진인이 들어 진나라의 명수를 거둘 것이네. 조룡이 누구를 가리키는진 모르지만 어쨌든 진나라가 천하를 아우른 해가 경진이니 자네가 짚어준 역수대로라면 임진년에 불 큰 바람으로 진나라가 끝난다는 말 아닌가? 그런데 다시 가보년에 관중의 패상으로 든다는 진인은 또 누구인가? 선잠에서 깨어난 범증이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로 남공의 말을 새겨듣다가 문득 그렇게 물었다. 남공이 지쳐 훨씬 더 주름진 얼굴로 천천히 대답했다. 새로운 천하의 임자일 테지. 어쩌면 자네가 그리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가 누구인가? 어디 가면 그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건 아무도 모르네. 아마 그 스스로도 아직은 그걸 모를 것이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를 만나는가? 언제 그를 만나 새 세상을 여는데 나를 쓸 수 있게 되는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다리게. 기다리면 그쪽에서 찾아올 날이 있을 걸세. 나는 이미 30년이나 기다려왔네. 이른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언제까지 기다린단 말인가? 내가 그를 찾아나서 그날을 앞당길 수는 없겠는가? 서두르지 말게.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면 그때야말로 일생의 기다림이 헛되게 되네. 남공이 그러면서 범증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불길한 느낌이 들 만큼 무겁고도 가라앉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진인이 날 때에는 곳곳에서 사이비가 일 것이네. 서두르다 주인을 잘못 고르면 아니 만남만 못할 터. 그럼 잘 가게. 이 며칠을 환원산을 헤맨 데다 간밤에 너무 많은 기력을 쓴 듯하니 이 길로